지금 보다 더 야, 이거 편집해. 야, 이런 거 들을 알파고 말고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뭐 연대도 좋아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준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본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유달리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에르도안 현직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 튀르키예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알파고 신하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그동안 다른 나라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그렇죠. 정말로 이때까지는 그래서 댓글에는 이 사람 왜 딴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우디나 카타르에. 그래서 이번엔 정말 본인이 태어난 나라 네. 튀르키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음껏.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 사람 모두 과반은 안 된 거잖아요. 네. 50%를 못 넘긴 근데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 그것보다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과반을 못 넘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에 있었던 폭로들이 없었으면 저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이 이길 줄 알았어요. 어떤 폭로가 있었는데요?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을 했을 때 네. 시의원이었던 사람이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동생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동안 비리들을 자기 형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그리고 거기서 비리의 규모가 예를 들어 안탈리아라는 튀르키예 남부의 예쁜 도시가 있어요. 예쁘다고 아시죠? 들었어요. 예. 안탈리아 공항을 운영권이 어떤 업체에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에르도안이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원래 그 가격이 5조인데 또 다른 업체에다가 3조로 넘겨주고 그 업체로부터 1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산한 거예요. 야, 잠깐만, 에르도안이 이런 비리를 1년에 10번 했다고 치면 1년에 10조고 20년 동안 정권을 가졌으면 200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 비리 폭로가 나오면서 막판에 훅 꺾여서 안 그랬으면은 이제 무난하게 1차 투표에서 그냥 에르도안이 대통령직을 근데 제 유지했을 주변에 거라고 있는 봤다.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봐서 항상 얘기해서 에르도안이 지진에도 불구하고 이길 것이다. 글쎄, 제가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워낙 뭐 잘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근데 이번에 야당 통합 후보인 거죠. 튀르키예 간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름이 너무 어려워. 다시 한번 케말 클리시다로르인데 클리시다로울로 공부 열심히 한 모범생 같은 이미지인데요. 네, 그것도 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고대 출신이고. 고대요? 예. 고려대? 예. 뭐라고? 고대 출신 정치학 박사예요. 야, 이런 거 들을 알파고 말고 누구한테 들을 거예요? 그럼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뭐 좋나 우리하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졌죠. 뭐 연대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는 연금 본부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리를 하셨어요. 너무 높은 엘리트 공무원이죠. 그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AKP가 강했던 앙카라시하고 이스탄불시에 있었던 비리들을 목격한 거죠. 이분도 이제 국회의원 됐거든요. 에르도안이 여기서 이런 비리를 하고 있고 그런 말들을 하고 자료들도 공개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인지도가 올라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중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체첸 사람한테 목숨을, 아제르바이잔 사람한테 재산을, 튀르키예 사람한테 마누라를 보호해라. 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때 이제 CHP의 땅 대표의 테이프가 나왔어요. 근데 그 테이프 안에 있는 여성이 일반 여성이면 남의 사생활을 왜 건들리냐. 대피 속에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그 땅 대표가 오랫동안 비서실장으로 뒀다가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를 주어서 국회의원 됐던 여자예요. 아니 내연녀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시킨 그래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너무 빡치니까 뭐야 내연이어를 국회의원까지 시켰네 이 사람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이제 지역구에서 뽑는 거지만 튀르키예는 그 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로 뽑는 거기 때문에 지역 비례대표. 지역 비례대표. 네. 아, 그러니까 이름을 올려주면 되는 거군요. 뭐 예를 들면 AKP는 5명 나오고 CHP는 6명 나와요. 뭐 그래서 한 1, 2, 3위 주고 어디에다가 쓰면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어차피 그 정도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뭐 누군지 굳이 알아볼 것도 네. 없고. 아. 하여튼 이제 그때는 CHP는 너무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개말파시아 정당으로서 정직함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거 무슨 짓이냐고 해서 당대회를 갔어요. 개말 클리시다로를 그때는 당선됐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이전에 있었던 당대표들과는 다르게 좀 약간 할아버지처럼 네,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너무 예전에 있었던 CHP 당대표들은 세속주의를 너무 강력하게 좀 약간 내세웠기 때문에 종교 계층에서는 CHP의 당대표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이놈들은 우리의 이슬람을 망해드릴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개말 클리시다로를
본인이 세속주의이긴 하지만 말로 강력한 발언들을 안 했기 때문에는 그래서 CHP가 케말 클리시다르 이후로부터는 변화가 시작했어요. 강력한 세속주의자들을 정당에서 좀 약간 숙종했어요. 오, 너무 이렇게 막 지나치게 예. 그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케말 클리시다르 보기에는 물론 에르도안이 했던 정치도 안 좋은 정치이긴 하지만 에르도안이 이렇게 사람들을 뭐 세속주의인가 종교인가라고 이러한 행보가 또 우리 정당에 책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지금 극단의 이미지가 정치 좋았어요. 피해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의 통합 후보로 사실상 예. 그래서 지금 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는데 제 3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그분의 친척들이 제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 우리 판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분이랑 같이 종당 활동했어요. 우리 고향에서. 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에서 봤는데 같이 이제 앙카라에 가는 비행기였거든요. 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제 한국에서 이제 기자 활동하고 있어요. 야 잠깐만 너 사비의 선생님이 그 제자 아니야?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기자 됐던. 아예 맞아요. 야 그 지금 개성 공당 어떻게 된 일이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 잘 모르긴 하지만 튀르키예는 이제 대다수가 순위파잖아요. 네네. 이번에 후보 3명 중에서 2명이 시아파이고 1명 순위파였어요. 어간은 얘기를 안 하지만 어간 다 시아파예요. 근데 이제 어간의 시아파가 그렇게 언론 안 탄 이유가 뭐냐면 어간이 우파 정당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별로 조명이 안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나요? 시아파와 순위파하고 우파 그리고 뭐 그렇죠. 좌파. 시아파들은 주로 좌파에 좌파 있어요. 정당. 왜냐하면 종교적 소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수들의 권리를 좀 약간 잘 보호해 주는 것도 아. 자익 정당들이니까. 근데 이제 제 고향에 있는 시아파들은 특성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제 고향에 있는 시아파들은 워낙 우파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 고향에는 쿠르드족이 있기 때문에 제 쿠르드족이거든요. 이란에 붙어 있고. 그래서 튀르키예 중앙 정부도 관심 안 갖는 도시예요. 러시아랑 교환을 했었던 영토예요. 하여튼 우리 고향은 아제리족, 시아파, 쿠르드족, 순위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제리족들은 쿠르드 사람들을 경제하는 자원에서는 오히려 우파 정당 안에서 조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시아파인데도 우파 정당에 있는 사람은 제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쿠르드 순위파가 있고 네. 그리고 아제리 시아파가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3위를 했었던 네. 5% 정도의 네. 득표를 했었던 오간 후보는 이제 아제리 시아파였고 아제리 시아파였어요. 잘 지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되게 민족주의적이고 그러면은 저는 좀- 항상 궁금했던 거 뭐냐면 원래 내전이 터지면 제 고향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제리 사람들은 극우파 정당이고 쿠르드 사람들은 극좌파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극좌에 갔다가 한번 극우에 가요. 근데 괜찮아요? 그 신기하게도 아직 문제가 없어요.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친척이 있고 그걸로 이제 이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같이 혈족이 좀 비슷하게 섞이면서 됐으니까. 예. 안 그랬으면 뭐 시아파, 순위파, 쿠르드, 아제리죠. 그러니까요. 우파, 좌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동이면 무조건 내전이 터질 법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면 그분의 생각이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미 이제 누군가를 지지했겠지만은 누구를 지지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사람이 처음엔 이 말했어요. 물론 지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열지는 않겠다. 이제 이 말을 다들 오케이 결선을 가면 뭐 그리스도를 지지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의 그 소수 정당이 사실은 에르도안에 연맹하고 있는 정당에서 빠져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이란 연락을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당연히 에르도안이랑 손을 안 잡겠지. 너무 자동적으로 클리시다르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다가 선거 이틀날 전에는 이 말했어요. 아니 결선에 남으면 누가 이제 좋은 장관 자리를 주고 그때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파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5% 나왔잖아요. 다들 예상하지 않았던 투표율이에요 그것이. 크리스다르올루를 지지할 거라고들 얘기들을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다. 이제 본인이 이제 딱 봐도 킹메이커 됐다는 거 티났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말했어요. 양쪽에서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가 더 좋은 숙종을 하느냐에 따라 봐야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빼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선거 결과를 이제 1차긴 하지만 봤더니 여기도 굉장히 뭐 양극하면 양극하고 또 정치적인 갈등 이런 게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라운드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있긴 있어요. 이번에 케말 클리치다로르는 진짜로 서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도 자기가 통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아, 이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정당들을 보시면 예전에 서로 죽였던 정당들이에요. 오. 지금 하고 보다 더 야, 이거 모았어요. 편집해. 그래서 이번에 케말 클리치다로르는 모였던 정치인들을 보시면 바이든하고 트럼프보다도 서로 얼굴을 보기 싫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에르도안도 그 말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몇 주 안에는 해산될 거야. 서로 같이 물도 못 마실 사람들인데 아, 뭐 진짜요? 무슨 연맹을 한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케말 클리치다로르는 저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때까지 형성됐다면 앞으로도 적어도 한 2, 3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 왜냐면 이 사람들의 약속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사상이 맞아서 모인 거 아니고 튀르키예는 대통령제로 아니고 내각제로 가야지 제대로 끌러갈 수 있는 나라인데 에르도안이 와서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대통령제로 갔다. 우리 이거 바꿀 거예요. 바꿀 때까지는 중요한 거는 사상 아니고 행정 제재를 바꾸는 것이 제우선이다. 그래서 사실은 케말 클리치다로르는 당선되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였어요. 에르도안 옆에서 에르도안이란 동맹했던 정당들도 꼬실 수가 있었거든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는 이제 에르도안이 결선 때 이기고 이대로 가면 계속 이렇게 좀 갈등으로 가야 돼. 왜냐면 에르도안이 갈등이 시켜야지 투표율을 따요. 그럼 에르도안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근데 되게 희한했던 게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일단 뭐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지진도 사실 네. 굉장히 이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득표를 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요. 못할 건 없는데 근데 45% 넘게 받았잖아요, 네. 에르도안이. 그러면 지지자들한테 가서 우리 물어봐야 돼. 너는 왜 에르도안을 지지를 했냐? 경제 봐봐, 바닥이 됐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압둘라미트 2세를 지키지 못했어. 멘데레스 총리를 지키지 못했어. 이번에 에르도안을 죽을 때까지 지킬 거야. 자, 압둘라미트 2세는 오스만 제국 말기에 있었던 술탄이었거든요. 진보 군인들한테 쿠데타 당했어요. 자기 정권 말기쯤에는 살짝 좀 독재를 했거든요. 살짝. 쿠데타 당하고 난 다음에 1차 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분이 말리고 있었어요. 거기로 우린- 가면 붙으면 안 된다. 네, 우린 독일이랑 붙으면 안 돼. 오케이. 근데 이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군인들 때문에 우리 1차 대전 들어갔는데 나라가 반토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압둘라미트 2세는 워낙 좀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슬람주의를 정치판에 끌어당기는 최초의 정치인이 압둘라미트 2세예요. 이슬람주의자들은 항상 똑같은 모토를 세워요. 나는 아직도 압둘라미트 2세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직접 필리핀에서 가서 봤어요. 배달하는 모토바이크 아저씨거든요. 그 자동차 앞에다가 We still serve 압둘라미트 II.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 이집트 사람들. 아, 그때 니네들은 압둘라미트 2세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슬람 공동체는 이골이 된 거야. 다음에 튀르키예에서는 사실은 그 어느 이슬람 문명에서 보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잔 아시죠? 예배 소리. 그것이 터키 말로 했어요. 원래 아랍어는 원조이고 인도네시아에 가셔도 보스니아에 가셔도 미국에 가셔도 우리 이태원에 가셔도 다 아랍어로 하거든요. 유일하게 튀르키예에서는 금지였어요. 아랍어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옛날 버전으로 바꿔버리고 금지됐던 종교 교육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멘데레스 총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군인들한테 쿠데타 당하고 사형당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튀르키 안에 있는 그 종교주의 사람들 사이에는 살짝 독재했다고 해서 그때 좀 봐줄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도 BBC가 바로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경제가 반토막 됐고 언론은 살짝 좀 동제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압둘라미트 2세를 못 지켰고 멘데레스 총리도 못 지켰는데 에르도안을 지킬 거야. 우리 배가 고파도 돼. 그 결국 종교적인 게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요. 종교적인 거하고 군사 정권이란 치고받고 살았다는 것도 에르도안의 하나의 업적이에요. 왜냐면 에르도안이 2002년 때부터 그 강력한 세속주의적인 장군들을 다 감옥으로 집어던졌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보니까 그래 에르도안 없으면 다시 군인들이 와서 나의 딸이나 나의 부인의 히잡을 벗어버릴 거야. 그리고 또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아야소피아. 아야소피아는 아시다시피 메헤메트 2세가 1453년에 이스탄불을 정복을 하면서 이스탄불을 정복의 상징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변신시켜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의 우월성의 상징이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종교 시설이 이제 무슬림들의 장소다. 기독교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 그 당시에 종교에서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전주교를 몰라도 이 세르비아부터 이쪽까지는 아 그쪽까지는 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여튼
아야소피아 이슬람 사원이 케말 파샤 때는 박물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종교파이든 아니든 사실 좀 자존심이 좀 억누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서양한테 했던 우리의 우월성의 상징인데 이거 왜?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그게 에르도안이 그걸 다시 모스크바 해버렸잖아요. 모스크 해버리고 에르도안의 마지막 연설도 거기서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는 모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을 종교화해버렸다라고 오히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돈 안 주고 들어가요. 예전에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아, 한국 돈 내고 들어갔어서. 16,000원 내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16,000원이었어요. 지금은 공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객 입장이라면 나는 땡기지. 왜냐면 예전에는 16,000원 냈어야 되는데 이제 공짜로 들어가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금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회귀시켜준 네. 그래서 마지막 연설에 에르도안이 아야소피아에서 했어요. 여러분 투표하실 때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네요. 이거 진짜 잘 도는 사람. 그 자꾸 타이밍을 보고 열심히 라인들을 갈아타면서 이때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서구라든지 이쪽에서는 사실 이제 야당 후보가 되기를 좀 바라는 눈치를 보였거든요. 특히 뭐 나토에 가입하려고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클로이스 다우로브가 본인이 또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외교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이제 비준을 해주려면은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번 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의석을 좀 많이 잃긴 했지만 AKP가 그래도 여전히 그럼 지금 마지막에 개헌으로부터는 의회에 거의 좀 약간 기능이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헌법으로는 스웨덴의 창성이든 반대이든 그걸 대통령 자리에 앉는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스웨덴은 일단은 28일까지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게 되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28일 희망 고문이에요. 저 진짜 에르도안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가 막판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고 아니 글쎄로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29일 날 저는 인도 가요. 우리 인도를 왜가 땡겨야지 그때 한참 무슨 아. 소리 다들 찾을 텐데 지금 방송국에서. 자, 그런데 이제 외교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은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와 클로스다르올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토 이건 빼놓고 중동 지역 이쪽에도 상당히 그것도 달라지지 지금 않을까 사실은 싶거든요. 희망 고문은 스웨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은 시리아하고 사우디예요. 아, 그래요? 왜- 시리아 요번에 다시 뭐 들어왔죠. 네. 이제 내전이 더지면서 아랍 연맹에서 네. 시리아가 쫓겨났어요. 이제 한국 사람은 잘 모르긴 하지만 매년 3월에는 아랍 연맹 정상회담이 있어요. 이제 1년 동안 중동에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아랍 연맹에서 이제 각 나라 수장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 3월에 안 했어요. 왜요? 사우디가 5월에 하자고 했어요. 튀르키예 대선의 결과를 보여주고 얘기하자고. 왜냐면 우리는 시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시리아를 이제 협상을 할 건데 쇼부를 볼 건데 튀르키예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잖아요. 야, 내가 그럼- 튀르키예 사람 입에서 쇼부 본다는 얘기를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시리아 안에는 지금 튀르키예 군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리아 문제를 마무리 시킬 거라면 튀르키예까지는 알아야 돼요. 개말 클리스타로였으면 그냥 바로 철수예요. 거기서 왜냐면 우리 지금 튀르키예 군들이 지금 거기서 죽고 있거든요. 근데 에르도안이면 뭔가를 받지 않는 그치, 안 한 하죠. 철수할 사람 아닌데 그럼 에르도안인지도 모르고 클리스타로인지도 모르고 시리아를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클로스다르올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튀르키예 군을 시리아 북부에서 빼고 그리고 뭔가 좀 더 화합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러죠. 클리스타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자리에 앉을 거라면 나는 튀르키예를 원상 복귀시키고 싶어요. 남의 나라에 별로 관여 안 하고 그 GDP가 4,000불이었다가 에르도안 덕분에 12,000불 그렇죠. 많이 올라갔다가 올랐죠. 사실 처음에. 지금 이제 8,000으로 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12,000불로 다시 올리고 대통령제인데 다시 내각제로 끌고 가고 이런 것들만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는 중동 입장에서는 더 낫죠. 더 나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네. 뭐 친척들도 튀르키예에 다 있고 지금 못 가는 거잖아요. 튀르키예를 몇 년 동안 지금 못 가고 있어서 사실 이번 선거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갈 줄 알았어요. 저는 6월 말에 있는 명절을 튀르키예에서 보낼 줄 알았죠. 지금 모르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계획으로 제가 제일 많이 공감했던 사람들은 탈북민들. 이 사람들 언제 갈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났던 동네 언제 갈 거예요? 자기 다녔던 초등학교의 그 정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언제 만날 거예요? 물음표예요. 3만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거 좀 약간 저 이번 계획으로 그걸 좀 약간 많이 그 감정이 좀 와닿았어요. 나는 그래도 뭐 에르도안만 교체되면 난 튀르키예 언제든 갈 수가 있는데 이 3만 명이 김정인이 간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더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오히려 난 낫네.
저는 제 아들을 제 태어났던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오, 왜냐면 엄마는 제 침대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제가 잤던 그 침대에서 좀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언젠가 할 거라고 봐요. 곧 알파고 씨와 또 알파고 씨 아들이 하룬이가 네. 네,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차는 날이 오기를 저도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정말 어떤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굉장히 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풀어놔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